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임상 현장에서 이 치료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부디 이번 세미나가 알츠하이머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미약한 기반이 마련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먼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치매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 고령화가 좀 더 빠른 상황입니다. 80세 이상 노인 중에 이제 4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은 85세로 접근하고 있어서 점차 치매 환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고령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런 치매 환자 수의 수가 더욱더 빠르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50년 대한민국 치매 환자는 3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치매 환자 수의 3, 4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수의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보시다시피 이제 개발도상국가 그리고 이제 선진국가의 그 증가 양상이 좀 다른데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도상국 등에서 이제 치매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전 세계적인 치매 환자 수는 2030년 이후로 급증을 해서 2050년에는 전 세계 치매 환자 수가 1억 3천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일본의 인구수와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치매 환자들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치매 환자 수가 많고 앞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치매를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왜 알츠하이머병이냐 살펴보면은 치매는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가지고 발생을 합니다. 그중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혈관성 병변, 루이소체병 등이 있는데 알츠하이머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이 많을 때만 하여도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의 비율은 차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1993년 우리나라 연구를 보면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의 비율은 1.96이었는데 이는 점차 증가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혈관성 치매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치매 환자의 3명 중에 2명은 알츠하이머병 치매입니다. 2016년 전국 치매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전체 치매 환자 중에 약 72.4%, 65세 이상에서는 74.4%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알츠하이머병은 치매 환자의 4명 중에 3명으로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치매가 이제 흔하고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알츠하이머병이기 때문에 우리 임상 현장에서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알츠하이머병이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정상이라고 써 있는 정상인의 뇌와 알츠하이머병의 뇌를 비교해 주는 사진입니다. 보면은 왼쪽 위쪽에 있는 정상인의 뇌는 이 뇌가 꽉 차 있고 비어 있는 공간이 비교적 적은 데 비해서 알츠하이머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뇌세포가 이제 점차 그 수가 감소해서 뇌에 비어 있는 공간이 생기고 뇌가 전체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병리학적으로 확인을 해보았을 때 이런 아밀로이드 플래크라고 해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이 쌓여 있는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또한 베타 아밀로이드뿐만 아니라 뉴로피브릴러리 탱글이라고 해서 타우라는 독성 단백질이 이제 세포에 쌓이면서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혹은 타우 단백질이 뇌에 쌓임으로써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뇌 독성을 유발하고 그리고 뇌 세포를 죽임으로써 알츠하이머병 환자분들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실 알츠하이머병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와 같이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이 쌓이면은 치매 환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기준에 보면은 일단 전제 조건이 치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치매이면서 이런 증상이 천천히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인지 저하를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없을 때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와 같은 독성 물질이 쌓이면은 바로 이렇게 치매로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연구들을 지속을 하면서 이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바로 치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즉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이 쌓이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도 인지 장애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치매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 바로 치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이 돼서 치매가 된다는 것이죠. 추가적인 연구를 살펴보니 처음에는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게 되고 그런 다음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타우 단백질이 쌓이고 그런 다음에 뇌 기능이 떨어지고 뇌 신경세포의 위축이라든지 사멸이 일어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인 다음에 첫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10에서 20년이 걸릴 정도로 알츠하이머병은 굉장히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알츠하이머병이 생기고 증상이 시작되고 치매가 될 때까지 사실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우리가 뭔가를 해주면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준다든지 타우 단백을 없애준다든지 뇌를 보호하는 어떤 물질을 준다든지 할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이 치매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시사를 합니다.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것은 꼭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 노인 그리고 경도 인지장애 노인에도 굉장히 흔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주황색으로 보인 선을 보시면은 80세에서 약 60%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80세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60%는 치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정상 노인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80세 정상 노인의 약 30%는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치매 환자가 아니더라도 정상 노인, 경도 인지장애 노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알츠하이머병의 존재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치매가 아닌데 굳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다고 문제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치매가 아닌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을 때와 아닐 때와의 앞으로의 경과를 비교를 하면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인지 기능 저하와 일상생활의 저하가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치매가 아니더라도 이런 정상인지 노인과 경도인지 장애 환자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으면은 앞으로 인지 기능 저하와 일상생활의 장애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치라든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츠하이머병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큰 첫 번째 증상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합니다. 방금 전에 약을 먹었다든지 친구들과 이야기했던 것들을 기억을 못하고 언제 만난다든지
이런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오래된 기억도 까먹게 되어가지고 본인이 살았던 곳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을 못 하시게 됩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이름이라든지 배우자의 생일, 자신의 생일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진압력,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이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진압력의 상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판단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와 동반되는 것이 정신행동 증상으로서 알츠하이머병 환자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런 무감동, 하고 싶은 것들이 없어지고 감정의 기복이 생겨서 쉽게 화를 낸다든지 쉽게 우울해지고 밤의 행동들이 많이 증가를 해서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보호자분을 힘들게 한다든지 그리고 낮에 주무시고 밤에는 깨어 있다든지 밤에 넘어진다든지 이런 야간 행동들이 생기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망상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내 물건을 훔쳐간다, 누가 나를 감시를 한다 이런 망상들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어린애가 우리 방에 와 있다, 어떤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등 환시 이런 환청도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신행동 증상이 있으면은 환자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환자분들을 돌보시는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 정신행동 증상은 결과적으로 환자분들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켜서 기존에 하던 사회활동, 집안일, 취미활동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점차 진행이 되면은 개인위생 관리, 옷 입기, 이런 대소변의 실금, 보행의 어려움도 생겨서 굉장히 많은 일상생활이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분들이 진단이 되면은 인지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이런 인지기능 저하 때문에 사회활동 운동의 문제, 식습관의 문제, 건강관리의 문제, 수면 각성주기의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더욱더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받기 때문에 치료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 다양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약물 치료인데 많은 환자분들이 혹은 많은 환자 보호자분들이 치매 치료제가 없지 않냐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현재 약물 치료 방법들이 있고 이런 약물 치료는 환자분들한테 사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인지기능 저하 같은 경우에는 콜린에스터레즈 억제제,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등이 사용이 되고 NMDA 수용체 기량제인 메만틴도 함께 사용이 되어서 이와 같은 인지기능 개선제를 드시면은 인지기능이 좋아지고 동시에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동반됐던 정신행동 증상도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인지기능 저하 개선제를 드셔도 정신행동 증상이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들을 함께 사용해서 정신행동 증상을 조절하여 드리면은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많이 편안해지시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약물이 도움이 되는지 임상 연구를 살펴봤을 때는 왼쪽에는 인지기능의 변화로서 플라세보와 비교한 파란색 인지기능 개선제 효과를 보면은 약물을 복용한 군이 플라세보 군에 비해서 인지기능이 상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는 일상생활의 활동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위약을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 일상생활 기능 저하가 훨씬 적은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약물 치료는 이런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정신행동 증상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와 같은 인지기능 개선제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무감동, 우울감, 감정기복, 망상, 환청들이 의미 있게 감소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연구는 이와 같은 약물을 일찍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인데요. 네모로 된 군은 3년 동안
도네페질이라는 약물 치료를 받은 군입니다. 세모로 된 군은 1년 동안에는 위약을 먹고 1년 이후에 이제 도네페질을 다시 복용하는 군입니다. 보시면은 3년 뒤에 봤을 때 1년 뒤에 약을 복용하시는 분보다 1년 전부터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인지 기능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약물 치료는 조기에 일찍 시작할수록 더 효과가 좋고 병을 지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이러한 약물 치료를 일찍 시작을 하고, 지난번에 그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받는 것이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는 중요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치료제의 한계입니다. 이와 같은 치료제는 여기서 보이는 이제 빨간색 선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약을 복용을 하더라도 병의 진행은 늦추고 일시적인 인지 기능 개선 효과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지 기능이 지속 떨어지게 됩니다. 병을 막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병을 막을 수 있는, 병의 진행을 영구히 늦출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치료제 개발이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1999년 네이처지에 실린 동물 연구는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동물 실험에서 면역 치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뇌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에 달라붙을 수 있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백신을 주사를 한 것인데요. 왼쪽의 경우에는 위약군, 오른쪽의 경우에는 백신을 주사를 한 건데, 왼쪽의 경우에는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뇌에 침착이 된 반면에 백신을 맞은 동물 같은 경우에는 뇌가 깨끗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1999년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논문이고요. 처음부터 백신을 한 것이 아니라 뇌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인 다음에 이와 같은 백신 주사를 맞았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쌓여 있던 것이 이런 백신 주사를 맞고 나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없어지는 결과도 동일한 논문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 동물 실험을 가지고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미로를 찾는 거로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처음에 쥐들이 한 3번, 4번 정도 시행착오를 한 다음에 출구를 찾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두 번째 이제 시도 때는 한 번 정도만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뒤로는 이제 뭐 3번째, 4번째, 5번째 이런 미로에 두었을 때 한두 번 만에 바로 출구를 찾게 됩니다. 이는 이제 동물들이 학습을 한다는 건데요. 오른쪽 그래프에 보이는 네모는 알츠하이머병이 생긴 쥐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생긴 쥐는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런 실험을 반복을 하여도 계속 똑같은 그 잘못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세모 같은 경우에는 백신 주사를 한 쥐인데, 백신 주사를 한 쥐 같은 경우에는 인지 기능이 좋아져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더 쉽게 이제 이런 미로 찾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봐서 백신 주사 자체가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동물에서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2000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이와 같은 동물 실험 연구가 발표가 되자 바로 이제 임상 실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알츠하이머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백신 면역 치료를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동반이 돼서 임상 연구들이 중단이 됩니다. 첫 번째 시행한 임상 실험에서는 한 6% 군에서 뇌염, 내막염들이 발생을 해서 중단이 되어서 이런 백신 자체는 조금 위험성이 있으니까 최근에는 이런 백신이 아닌 항체를 주기적으로 주입하는 수동 면역을 이용한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어 그 뒤로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뒤로 이런 면역 치료 외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들이 어떠한 임상 시험을 겪었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보였느냐는데, 처음에는 이제 경도와 중등도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많은 임상 연구들이 그 효율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혹은 부작용 문제로 중단이 되었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시험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중등도나 그리고 이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는 이제 생각들이 다들 가지게 되고, 최근에 있는 임상 시험에서는 경도 그리고 치매 전 단계에 있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이와 같은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이런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할지도 굉장히 세밀해져서 아밀로이드 펫과 같이 실제로 베타 아밀로이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이 확진된 군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하는 쪽으로 최근에는 임상 시험이 점차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여러 이제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젠, 에자이 등에서 현재 큰 3상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이상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치료법들이 아밀로이드 펫상 베타 아밀로이드를 80%, 90%까지 제거를 하고 인지 기능의 저하를 27%, 47%까지 낮춘다는 보고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약들은 현재 큰 대규모의 3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3상 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약들이 앞으로 이제 임상 현장에 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임상 시험의 결과를 임상 현장에서는 굉장히 유심히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은 첫째는 이제 환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이전과 같이 사회활동, 직업활동, 취미활동들을 유지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환자들, 보호자들의 고통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치매 환자 자체가 필요한 의료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치매 약제, 요양병원 입원비를 감수함으로써 필요 의료 자원을 줄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돌봄 자원들도 아끼게 됨으로써 이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하지만 이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치료는 굉장히 초기에 해야지 더 효과가 좋고, 최근에 이제 치료제 임상 시험 동안 치매 전 단계 혹은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약제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기 발견 바이오마커의 사용이 필요한데, 문제는 대부분의 조기 발견 바이오마커들이 고비용이기 때문에 경제적,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이런 대상자분들만 아마 치료제의 이득을 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치료제 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알츠하이머병 조기 발견 기술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겪는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